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그날, 인수대비는 왕실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 결정이 20년 뒤 손자의 손에 의해 왕조 전체를 피로 물들일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말입니다. 한 여인이 권력의 정점에서 내린 냉혹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참혹한 결말. 오늘은 조선 최고의 성군을 키워낸 현명한 어머니이자 동시에 최악의 폭군을 만들어낸 할머니 인수대비 소의 왕후 한씨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453년 가을, 조선의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룩한 태평성대는 이미 저물었고 그의 손자인 13살 소년 단종만이 왕좌에 남아있었죠. 어린 왕을 둘러싼 권력투쟁은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조정의 충신들은 왕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심만만한 한 인물이 움직였습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탁월한 책사 한명회와 함께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해 10월, 마침내 그들은 행동에 나섰죠.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기록합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단종을 지키던 충신 김종서와 황보인이 살해당했고 왕을 보호하려던 세력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비명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피비린내가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투쟁의 중심에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설계한 한명회의 조카였던 그녀는 수양대군의 장남 의경세자와 정략 결혼을 했죠. 이 정치적 혼인은 그녀의 가문을 권력의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이 되었고 미래 왕비의 자리가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한씨는 그날 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충절을 외치다 목숨을 잃은 신하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감히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정의를 외치면 죽음이었고 침묵하면 생존이었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는 정의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피를 눈에 새기면서 스스로 다짐했죠.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폐위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고 조정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금기시되었죠. 세조의 왕권은 피와 공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충성과 도리로 상징되던 조정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신하들은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지지했던 충신들을 철저하게 숙청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누군가는 눈물로 충절을 증명하다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단종은 사사되었고 궁궐에서는 그를 위한 눈물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인수대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지만 언제든 자신이 희생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57년, 그녀의 남편 의경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병약했던 세자는 세조의 즉위 이후 더욱 쇠약해졌고 결국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23세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에게 닥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자의 비는 이제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죠. 궁궐 안에서 그녀의 지위는 애매해졌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들 자상군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권력 다툼에 끼지 않았고 대신 학문과 예절에 몰두했죠. 아들을 위해 세상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무너졌지만 지식과 도리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녀는 경전과 예법을 익히며 마음을 다스렸고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며 언젠가 올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에게 생존은 단순히 목숨을 이어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죠.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그의 둘째 아들 예종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예종은 즉위 후 불과 14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왕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왕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이때 세조의 손자 자산군, 인수대비의 아들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자들은 그 어린 소년을 바라보며 각자의 계산을 했죠. 궁궐의 문이 닫히고 대비전에서는 정의왕후 윤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나라의 미래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죠. 정의왕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산군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인수대비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저의 아들은 어리지만 조선의 정통 혈통을 이었습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조선의 법도가 그를 불러야 합니다. 그녀는 결코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왕후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1469년 자산군은 성종으로 즉위했죠. 그 순간 인수대비는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얻은 대신 그녀는 더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을 떠안게 되었으니까요. 성종이 즉위하자 궁궐의 권력 구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끈 이는 3명의 대비였죠. 정희왕후 윤씨, 인수대비 한씨, 그리고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였습니다. 정희왕후는 세조의 부인으로서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있었고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로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힘을 쏟았죠. 그녀는 학문과 예법을 강조하며 조정의 도덕적 기틀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세조의 피로 세워진 왕권을 이제는 도리와 학문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인수대비는 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글과 마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녀는 조선이 더 이상 무력으로 지배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중시하고 학문과 예법을 다시 세우게 했죠. 성종 역시 그런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조정은 서거정, 김종직, 정여창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경국대전을 완성했고 조선의 통치체계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조선의 법과 제도가 완성되고 예의와 학문이 강조되는 문치주의의 기반이 다져진 것도 그녀의 영향이었죠. 그녀는 외면적으로는 온화했지만 내면은 단단했습니다. 권력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고 인간의 욕망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알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조정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로서, 세조의 며느리로서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늘 스스로를 억눌러야 했죠. 감정이 앞서면 나라가 흔들리고 분노가 드러나면 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1476년 성종의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직접 정사를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7년 동안 실질적인 군주로 군림해온 인수대비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게 온전히 넘겨줄 것인가. 인수대비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수렴청정을 거두고 모든 권력을 아들 성종에게 이양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녀가 권력 그 자체를 탐했던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죠.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의 아들을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한 성종은 과연 그녀의 바람대로 조선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유교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문화는 활짝꽃을 피웠죠. 인수대비는 마침내 자신의 평생의 꿈을 이룬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언제나 가장 완벽한 질서 속에 가장 치명적인 혼돈의 씨앗을 숨겨놓는 법입니다. 인수대비가 법과 제도로 쌓아올린 견고한 성은 법과 제도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국의 시작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예왕후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중전이 간택되면서부터였습니다. 왕실의 간택은 언제나 치열한 경쟁의 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죠. 수많은 후보군이 물망에 올랐고 성종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가난한 양반 가문 출신의 후궁이었죠. 후궁 윤씨는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그녀를 본 사람들은
구름 사이의 달과 같다고 칭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종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여신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선물을 안겨줬죠. 1476년 그녀는 성종의 장남 즉 원자를 낳았습니다. 훗날의 연산군이었죠. 원자를 낳았다는 사실은 윤 씨에게 강력한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후궁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마침내 조선의 왕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중전 윤 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미래의 왕이었죠.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광을 거머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일생을 통해 문치를 추구하고 예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던 인물이었죠. 그녀가 꿈꾸는 이상적인 왕비상 또한 명확했습니다. 덕이 높고 인자하며 질투하지 않고 모든 후궁과 궁녀를 포용하는 현모양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중전 윤 씨는 인수대비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왕비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가졌지만 성격이 매우 강하고 감정적이었죠. 무엇보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질투심이 지나쳤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어렵게 왕비의 자리에 오른 만큼 자신의 지위에 대한 집착과 불안감 또한 컸을 것입니다. 인수대비의 눈에 며느리 윤 씨의 행동은 국모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어렵게 세운 왕실의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비춰졌죠. 그녀는 며느리를 자신의 방식으로 훈육하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도리를 따르고 덕과 예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거듭 말했고 때로는 강하게 꾸짖기도 했죠. 하지만 윤 씨는 시어머니의 이런 훈육을 간섭이자 억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통제에 강하게 반발했죠. 왕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고 다른 후궁들을 시기하고 저주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윤 씨의 투기와 관련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곧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스캔들로 비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부 갈등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한쪽은 유교적 질서와 왕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시어머니였고 다른 한쪽은 왕의 사랑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자존심 강하고 감정적인 며느리였죠. 이 갈등 속에서 가장 괴로웠던 사람은 바로 성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인수대비를 깊이 존경했고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었죠. 동시에 그는 아내 윤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끌렸고 그녀가 낳은 원자는 그의 가장 소중한 희망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원자를 낳았다는 사실과 성종의 사랑을 방패 삼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후궁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했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부적을 사용하거나 독약을 숨겨두었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소문들은 인수대비와 조정의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전의 행실이 날로 포악해지고 있으니 이대로 두어서는 왕실에 큰 화가 미칠 것이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의 행동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마침내 1479년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을 폭발시키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끈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성종과 왕비 윤 씨 사이에 격렬한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기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격분한 윤 씨가 급기야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왕의 얼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상징이자 하늘의 아들인 왕의 신성한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수대비는 경악을 넘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보지 않았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왕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반역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저런 자가 어찌 국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은 역모와 다름없으니 당장 폐위시켜 마땅합니다. 인수대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뒤에는 그녀의 오랜 동지이자 훈구 세력의 수장인 한명회를 비롯한 대신들이 한 목소리로 폐위를 주장했습니다. 성종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폐위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어머니와 신하들의 뜻을 거스를 것인가? 그는 괴로워했지만 결국 어머니와 국가의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1479년 성종은 피눈물을 흘리며 왕비 윤씨를 폐위시켜 궁궐 밖으로 내쫓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났으므로 패비 윤씨로 불리게 되었죠. 원자는 세자의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제 궁궐의 죄인이 되어 사가로 돌아가 유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비 윤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그녀가 낳은 원자가 엄연히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였기에 그녀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일부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인수대비와 훈구 대신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매우 위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패비 윤씨가 살아있는 한 훗날 그녀의 아들인 원자가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판단했죠. 살아있는 패비는 언제든 정치적 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패비 윤씨를 이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훗날 원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녀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조정의 피바람을 일으킬 것은 명백합니다. 인수대비는 다시 한번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이룩한 문치의 황금기를 지키기 위해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성종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성종은 또다시 극한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아내를 폐위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죠. 아무리 그녀의 잘못이 크다 해도 한 여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제의 옥새를 찍지 못하고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인수대비와 훈구 대신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죠. 그들은 성종의 우유부단함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1482년 패비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왕 대비 인수대비의 명에 따른 것이었고 성종은 이를 끝내 막지 못했죠. 자신의 손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패비 윤씨는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잊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슬픈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며느리가 미워서 이런 잔인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훗날 닥쳐올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훗날 터지게 될 비극의 뇌관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그토록 애썼던 그녀는 정작 자신의 가정 안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폭풍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그 폭풍을 더욱 강력한 태풍으로 키워버린 셈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상에서 내린 그녀의 가장 냉혹한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패비 윤씨의 죽음, 그것은 한 여인의 비극적인 최후이자 인수대비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매듭지은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불씨를 제거했다고 믿었죠.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질서 속에서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안에서는 윤 씨의 이름이 철저히 금기시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가 입을 닫고 침묵했죠. 하지만 침묵은 결코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이 자아나는 법입니다. 패비 윤 씨는 죽었지만 그녀가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왕세자 이용이었죠. 어머니의 피 묻은 비단 치마를 받아들고 비참하게 죽어간 여인의 아들은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중심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궁궐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제 새로운 과업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 입은 손자를 완벽한 군주로 길러내어 과거의 비극을 완전히 봉인하고 미래의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과업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내려 더욱 거대한 괴물을 키워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패비 윤 씨가 사사된 후
당시 7살이었던 세자의 양육은 전적으로 할머니 인수대비의 몫이 되었습니다. 세자에게는 생모 윤씨가 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졌죠. 너무나도 완벽한 거짓말이었기에 어린 세자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영혼은 어른들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정직한 법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거대한 공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궁궐 사람들 누구도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아버지 성종은 자신을 볼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슬픈 눈빛을 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세상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그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세자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분노를 키웠죠. 그는 총명했지만 그 총명함은 종종 잔인함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익히면서도 스승에게 무례하게 구기를 서슴지 않았고 작은 짐승을 사냥하며 피를 보는 것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기행과 예측할 수 없는 감정 기복은 궁궐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인수대비는 그런 손자를 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어쩌면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의 그림자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그녀는 더욱더 손자의 교육에 집착했죠. 그녀는 아들 성종을 키웠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세자를 교육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붙여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제왕으로서 갖춰야 할 예법과 도리를 뼛속 깊이 새기려 했죠. 세자, 군주는 만백성의 어버이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항상 이성과 법도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분노는 다스려야 할 적이며 자비는 베풀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유교적 군주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텅 빈 그릇을 채우는 작업이지만 이미 깊은 상처와 결핍으로 뒤틀린 그릇에는 그 어떤 귀한 것을 담아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가 손자에게 주입하려 했던 이성과 절제의 가르침은 그의 내면에 들끓는 분노와 결핍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엄격함은 세자에게 또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다가왔고 그의 비뚤어진 반항심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죠. 세자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문제적 행동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학문 공부를 소홀히 하고 궁궐 밖으로 사냥을 다니는 것을 즐겼으며 심지어는 궁녀와 몰래 어울리다 발각되기도 했죠. 아버지 성종은 그런 아들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아들의 모습에서 그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죠.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세자의 자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종의 고뇌는 극에 달했고 그는 마침내 신하 몇몇과 함께 세자를 폐위하는 문제를 비밀리에 논의하기 시작했죠. 조선 왕조 역사상 유례가 드문 국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논의였습니다. 성종은 아들을 폐하고 다른 후궁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세자를 책봉하여 자신이 이룩한 안정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인수대비의 귀에 들어갔죠. 그녀는 아들의 계획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세자가 폐위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손자 한 명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선택, 즉 폐비 윤씨를 죽음으로 내몬 결정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며느리를 죽여서까지 지키려 했던 왕실의 안정과 정통성이 바로 그 며느리의 아들을 내치는 순간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에 직면한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곧바로 아들 성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상, 어찌 그런 무서운 결정을 내리려 하십니까? 세자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의 천성은 악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자를 폐하신다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며 죽은 윤씨의 원한 또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어미의 말을 들어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인수대비의 가장 큰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 그토록 냉혹했던 그녀가 왜 문제아 손자를 이토록 필사적으로 감쌌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그녀는 세자의 폐위가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며느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깊은 부채감 때문에 어떻게든 그 손자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한 맹신, 즉 비뚤어진 나무도 정성껏 가꾸면 곱게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자의 실패는 곧 자신의 교육과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결국 성종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세자 폐위 계획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인수대비는 한숨을 돌렸지만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단지 폭탄의 폭발을 잠시 늦춘 것에 불과했죠. 그녀는 비극의 씨앗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를 자신의 손으로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자를 지키기 위해 했던 필사적인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왕실을 가장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인 세자에 대한 걱정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19세의 세자는 마침내 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으로 즉위했죠. 인수대비는 이제 왕의 할머니 대왕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 한편으로 손자가 왕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오르면 철이 들어 아버지와 같은 성군이 될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치세 초반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현명하게 정사를 돌보는 듯 보였고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인수대비는 안도하며 자신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희미한 의심과 억눌려왔던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죠. 그는 단지 결정적인 증거를, 자신의 분노를 터뜨릴 완벽한 명분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명분이 그의 손에 쥐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연산군 즉위 4년째 되던 해, 궁중의 세력 다툼에 휘말려 있던 간신 임사홍이 연산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묻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는 연산군에게 패비 윤씨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가 주도하여 아버지 성종의 묵인 아래 수많은 신하들이 동조하여 그의 생모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죠. 임사홍은 결정적인 증거로 패비 윤씨가 사약을 받을 때 흘린 피가 묻은 비단 적삼을 연산군에게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받아든 순간 연산군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공허함과 분노의 실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상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가장 믿었던 할머니와 아버지가 실은 어머니를 죽인 원수였음을 깨달은 순간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슬픔은 이내 세상을 향한 증오와 광기 어린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가 가르친 유교적 군주가 아니었죠. 그는 오직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존재하는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를 죽였는가? 그 일에 관련된 자들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연산군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찬성하거나 침묵했던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여 잔인하게 복수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상 최악의 사화 중 하나로 꼽히는 갑자사화의 시작입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와 정창손 등은 무덤에서 파헤쳐져 그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라는 끔찍한 형벌에 처해졌고, 당시 살아있던 수많은 신하와 그 가족들은 능지처참, 멸문지화 등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의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인수대비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문치의 황금기는 손자의 광기 아래 집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휘두르는 복수의 칼날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할머니 대왕대비 인수대비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사화. 역사는 연산군의 이 피의 복수극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화, 즉 선비들의 재앙이 아니었죠. 그것은 한나라의 이성과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이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하고 손자가 할머니를 거역하는 인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참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정점에서 연산군의 불타는 복수심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뿌리이자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장본인, 그의 할머니 대왕대비
인수대비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손자의 광기 아래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죠. 전국 대전으로 상징되는 법과 질서는 찢겨나갔고 홍문관의 학자들은 끌려나와 죽임을 당했으며 그녀가 그토록 강조했던 유교적 예법과 도덕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녀가 아들 성종과 함께 가꾼 문치의 황금기는 이제 피의 시대로 변해버렸죠. 인수대비는 자신의 침전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만든 나라가 자신이 키운 손자에 의해 파괴되는 소리를 무력하게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지옥의 불길이 그녀의 방문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격분한 채 대왕대비의 처소로 달려가 울부짖으며 항의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공포에 질린 내시와 궁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르고 있었죠.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선 연산군은 경악하는 할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의 폐위에 동조했던 성종의 후궁들을 끌고 와 인수대비의 앞에서 직접 칼로 벨고 그 아들들을 시켜 시신을 짓밟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을 저질렀다고도 전해집니다. 대왕대비,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없는 자식으로 서럽게 자란 것도 모자라 어미마저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평생 나를 훈계하며 성군이 되라 가르쳤지만 당신의 손은 내 어머니의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만했던 세상 전체에 대한 저주였고 자신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든 과거에 대한 절규였죠. 평생을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위엄을 잃지 않았던 인수대비였습니다. 피의 정변 속에서도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거친 훈구신하들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정치적 반대파도 외부의 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길러낸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격렬한 말로 항의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어찌하여 어머니를 폐하여 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머니 없는 자식이 되게 하였는가라고 울부짖으며 격렬하게 항의했죠. 평생을 예와 법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인수대비에게 손자의 이러한 폐륜적인 행동은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과 그녀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공격하는 폭력이었죠. 이 충격으로 인수대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했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 윤 씨를 조금 더 너그럽게 품어주지 못했던 것을, 아니면 아들 성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냉혹한 결정을 말이죠. 혹은 문제였던 손자를 폐위시키려 했던 아들의 계획을 막아섰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렸던 수많은 최선의 선택들이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죠. 그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정을 희생시켰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무너진 가정의 파편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인수대비는 병상에 누운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504년 5월 68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그것은 한 시대의 완전한 종언을 고하는 쓸쓸한 마침표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세조의 피해 시대에서 시작하여 성종의 문치 시대를 거쳐 연산군의 광기의 시대로 이어진 거대한 역사의 한 막이 비로소 내려진 것이죠. 소의 왕후 인수대비 한씨, 그녀는 조선 최고의 성군을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희대의 폭군을 탄생시킨 비극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성종의 찬란한 문치의 황금기도, 500년 조선의 기틀이 된 법전 경국대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시대를 앞서간 비범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라는 거대한 공공을 위해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너무나도 쉽게 희생시켰죠. 그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정을 불태웠지만 결국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복수의 불꽃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결국 소의 왕후 인수대비는 조선을 구했지만 자기 자신과 가족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고독하고도 위대했던 삶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혹시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말이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조선의 예법과 규범이 아니라 시대를 버티는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죠. 권력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도리는 세월이 흘러도 남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고 인내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 시대를 지탱했고 그 품격은 여전히 조선의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단종의 피해 시대를 침묵으로 견디고 성종의 문치 시대를 지혜로 이끌었으며 마침내 연산군의 광기 앞에서 비극적으로 무너진 여인입니다. 그녀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시대의 폭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정의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것인가? 인수대비는 침묵과 지식 그리고 품격으로 그 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역사는 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칼로 역사를 만들고 어떤 이는 글과 품격으로 시대를 이끕니다. 인수대비는 후자였죠. 그녀의 삶은 왕좌의 중심에 있었지만 권력의 욕망보다 정의의 무게를 더 크게 여긴 드문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과 도리로 나라를 세워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인 사랑과 미움, 그리고 복수심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유교적 질서는 결국 그녀가 무시했던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윤 씨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수많은 인연과 감정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었죠. 그녀는 며느리를 제거함으로써 왕실의 안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손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 상처가 왕조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광기로 폭발하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가 인수대비의 생을 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한 왕의 어머니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당한 권력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덕스럽고 정의가 무너져도 그녀는 도리와 배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라도 그것을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정과 사랑을 희생시킨다면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수대비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시대를 건너 품격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던 여인. 그러나 결국 자신이 심은 비극의 씨앗에 의해 무너진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입니까?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악을 용인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악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악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수대비는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선택했고 그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무게와 선택의 책임,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인수대비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